방법을 중심으로 토론을 나누게 되는 세션입니다. 이 세션 자체의 타이틀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구성은 우리 교육평가원 성태재 원장께서 한국과 미국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비교한 것을 발표를 하고 또 세 분 토론자께서 시간을 나누어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태재 원장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원장이신데 고려대학 교수로 계시고 고려대학 교수가 죄송합니다. 이화여자대학 교수로 계시고 교육평가에 우리나라 전문가이십니다. 아마 지금 발표 시간은 발표하실 분과 협의해 보니까 한 25분 정도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분이 이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시겠는데 우선 첫째는 교육부 교육정보통계국장이신 한석수 국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토론을 하시고 또 이어서 대전교육청의 김신호 교육감께서 토론하시고 또 끝으로 조지아 대학의 교육심리학 교수이신 김석호 교수께서 또 토론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발표하시는 분은 25분 하시고 토론하시는 분들은 한 10분 정도를 시간을 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토론하시고 토론하실 분 한 10분 정도를 하시고 그러면은 55분이 지납니다. 한 35분 정도가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남게 되는데 이 35분 동안은 이제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이 의견 혹은 반론 혹은 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토론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태재 교수 원장님께서 이 주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런가? 그러죠. 예. 오늘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성태재입니다. 오늘 오디언스가 외국분이 많으시면 영어로 해야 되는데 우리 이돈희 전 장관님께서 한국말로 사회를 봐주셔서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한국말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영어는 PPT 파일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서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냥 발표를 하겠습니다. 고부담 검사로서 학업 성취도 평가 한미 비교 연구가 시작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 기초학력 보장, 그 다음에 기본 학습 능력 고양이 두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미국에는 NCLB, 우리는 NAEA 정책을 펴서 양국의 학생들의 기본 능력, 수학과 특히 과학 이런 부분의 능력 향상을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서로 비교 연구를 해보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이 나와서 올 5월 달에 교육부 우리 이조 장관님께서 미국에 방문해서 거기에 차관님하고 켄트 차관과 이 연구를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를 평가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연구의 결과로서 저희가 발표를 합니다. 연구의 목적은 책무성, 두 정부에서 학업 성취도를 고양시키고 있는 정책에 대한 책무성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두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의 약점과 강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방안을 연구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순서는 양국의 기초학업 성취도 평가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NAEA 정책, 그다음에 미국의 NCLB 말씀드리고 두 정책을 통해서 나온 결과, 그다음에 정책적인 함의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정부의 비교를 하게 되면 저희 나라에서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기본 기초 학력, 말하자면 베이직 아카데믹 어치브먼트 쪽에 관심을 두고 학생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관점을 두고 있으면서 내셔널와이드 레벨, 국가 단위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텍사스주에서 부시 대통령이 연계해서 이 안을 제안을 했고, 이 부분은 뭐냐면 사회 계층이나 그다음에 레이스, 인종, 또 영어 모국어를 하고 있는 학생 아닌 학생들에 대한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이 됐는데, 이거는 매 주마다 각 주마다 다른 형태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차이가 있으나 목적은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로우 베이직을 없애자, 기초 미달 학생들을 없애자 하는 정책에 포커스를 두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뭐냐면 리딩하고 매스에서 프로피션트 이쪽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되겠습니다.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가 빌로우 베이직을 낮추면 프로피션트가 올라가고 있지만 저희 정부에서 포커스는 뭐냐면 기초 학력 보장을 하는데 우선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NAEA 정책과 그다음에 NCLB 정책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국가 수준에서 하고 있는 데 비해서 미국은 주 단위별로 하고 있다. 그다음에 저희는 6학년, 그다음에 9학년, 중학교 3학년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실시를 하고 있는 데 비해서 미국에서는 3학년서부터 8학년까지 실시를 한다. 저희는 국어하고 수학, 영어를 하고 있으면서 사회와 과학은 일부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리딩하고 매스매틱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나라에서는 4가지 수준으로 하는 데 비해서 미국에서는 대개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주마다 매우 다양하게 운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적으로 미국하고 저희 나라에서는 6학년에 수학에 대한 검사는 양국이 다 공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의 NCLB 쪽에 정책을 피는 모든 주에 있는 모든 주의 평균점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만 저희가 뽑아서 우리나라하고 캘리포니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캘리포니아 주가 annual average of year progress, 말하자면 매년 평균 향상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저희가 캘리포니아 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현재 이 수학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저희는 빌로우 베이직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09년도하고 10년도 봤을 때 1.3%, 1.2%로 되어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뭐냐면 프로피션트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으면서 어드밴스하고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두 나라를 비교를 해보시면 저희가 미국은 지금 캘리포니아주는 5단계로 되어 있고 저희는 4단계입니다. 그래서 빌로우 베이직 밑에 보게 되면 미국의 빌로우 베이직이 하고 far below basic 이 부분이 되면 저희 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일단 각 나라에서 분류한 기준에 대해 비교는 뒤로 미루더라도 저희 나라의 학생들이 빌로우 베이직이 상당히 낮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발표하기 전에 교과의 내용과 교육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먼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낮은 수준의 베이직 레벨의 시험 문제를 보게 되니까 한국에서 나온 거는 소수점에 대한 계산하는 문제도 나온 데 비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렇게 분수를 나누는 쪽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엔 이 문제보다 다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희의 정답률은 91%로 학생들의 능력이 저희가 좀 높다고 지금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다른 예를 드리게 되면 요거는 좀 프로피션트 레벨에 나오는 수학 문제를 봤을 때 저희 나라에서는 이 바둑알에 대해서 그 바둑알 중에서 까만 바둑알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문제로서 말하자면 그 컨텍스트가 내용이 주어진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한 데 비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심플 캘큘레이션을 출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나라 문제가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더 높다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저희가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토픽이나 그 주제를 보다 이른 학년 일찍부터 가르쳐서 2번, 3번 이렇게 반복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저희 나라는 그 해당 주제를 늦게 가르치면서도 반복은 하지 않는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 과정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에 대한 그 단원에 대한 주제가 제가 계산한 게 주제가 전체 주제를 합치니까 124개 주제가 됩니다. 주제가 쭉 되는데 캘리포니아하고 한국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37주제가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요런 내용 말하자면 여기 넘버하고 오퍼레이션 쪽이 한국보다 1년 먼저 한 토픽이 12개, 5개, 2개 일찍 미국에서 가르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미국보다 일찍 가르치는 거는 여기서 4주제 요 정도만 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에서도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보다 1년 먼저 가르치는 게 7개 토픽이 되고 또 2년 먼저 가르치는 게 1개 토픽이 되고 공통적으로 8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률을 보시게 되면 확률과 통계 쪽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는 어린 학생들한테 먼저 이렇게 가르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를 저희가 쭉 보게 되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가르치는 토픽은 그건 주제는 몇 개가 되냐면 49개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 나라에서 미국보다 먼저 가르치는 건 11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캘리포니아에서 안 가르치고 있는 토픽이 9개고 저희 나라에서 가르치지 않는 게 8개 토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아까 전번 슬라이드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은 그 주제에 대해서 일찍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가르치는 in-depth 더 깊이 있게 가르치는 반면에 저희는 그 일찍 안 가르치지만은 어려운 주제를 한 번에 이렇게 적당한 학년 수준에서 가르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다시 그 과목별에 대해 6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수학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넘버 앤 오퍼레이션 쪽에서는 미국과 거의 유사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가 지오메트리하고 메저먼트 쪽은 한국이 상당히 많이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의 여기가 저희가 벌써 한 39.6%가 지오메트리하고 메저먼트입니다. 그 반면에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확률과 통계는 미국의 학생들이 더 많이 가르친다는 그런 분석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패턴 앤 솔빙 프로블럼 같은 경우는 같은 비율이라는 걸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 과정과 시험 문제를 문제의 내용을 분석을 했고 앞으로 이 정책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결과에 나온 비교를 하는데 저희가 양국이 같이 실시하는 검사가 없기 때문에 국제학력 비교인 팀스하고 피사에 대해서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한 것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년 간격으로 보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수학하고 사이언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저희 나라가 점수가 95년 609점, 587점 좀 하락됐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있으면서 국제적인 랭킹은 3등, 2등, 2등, 2등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18위,
그다음에 19위, 15위 돼 있고 여기 점수에 비교를 하게 되면 거의 90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를 보시게 되더라도 여기는 저희가 546점 4등, 5위, 3위, 4위에서 553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513, 515, 527, 500. 또 미국도 기초학력에 대한 강화 사업 때문에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저희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학생들과의 점수 차이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피사가 되겠습니다. 피사 결과를 보게 되면 Reading, Math, Science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공이 저희가 6위, 2위, 그 다음에 1위, 그 다음에 여기 2등서부터 4등 이렇게 랭킹이 되는 데 비해서 미국은 현재 이런 랭킹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거의 한 40점의 편차를 보이고 매스 같은 경우에는 리딩보다는 더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0점 정도 높다. 그다음에 사이언스 부분에서도 저희가 538점으로서 미국에 비해서 거의 한 36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승은 하고 있으나 점수가 상승은 좀 하는 추세이나 더 이 사업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피사에 대한 수준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NAEA 학업 성취도 평가를 분석해 봤을 때 피사는 지금 6단계로 구분을 했고 저희는 4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보게 되면 이게 저희가 데이터를 어떻게 했냐면 3,191명의 학생들이 NAEA하고 피사를 동시에 실시한 학생들 3,191명의 학생들을 가지고서 이퀴퍼센타일 이퀘이팅을 사용해서 성적을 컷스코어를 분석해 보니까 저희에서 얘기한 건 NAE에선 456점을 빌로우 베이직과 빌로우 베이직을 나눈 스탠다드로 설정을 하는 데 비해서 이쪽에 피사에서는 여기 빌로우 베이직 밑에 요게 421점으로 됐습니다. 요거는 두 시험이 다르다 하더라도 난이도를 보정을 해서 난이도를 하나의 척도로 놨을 때 저희가 저기 나라에서 설정한 빌로우 베이직의 스탠다드 스코어가 미국보다 피사보다 높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제 비교하면서 저희 학생들이 피사에서 설정한 기준보다 더 높은 성적을 갖고 있으면서 그 준거도 더 높다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NAE하고 피사에서 그 학생들에 대한 비율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초록색은 한국이 되겠고 파란색은 미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초록색은 한국이 되고 파란색은 미국이 되겠습니다. 쭉 보시게 되면 레벨 6에도 보면 저희 학생들이 상당히 비율이 7.8% 높고 그 다음에 1.9% 되겠습니다. 쭉 여기 보게 되면 레벨 6, 5, 4, 3 부분도 한국이 월등하게 높고 그 다음에 이쪽 레벨 2, 1 빌로우 레벨 여기에서는 한국이 낮다. 그래서 저희가 두 나라에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이 정책을 피고 난 다음에 빌로우 베이직에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어떻게 감소하는가 하는 부분을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 보시게 되면 6그레이드, 파란색이 6그레이드가 됩니다. 여기에 학생들에 대한 워낙 그 빌로우 베이직이 비율이 낮기 때문에 1.8%에서 1.3%, 1.2%로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학생, 그레이드 9, 중3 학생들은 13.1%, 10.9%, 6.1%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생들은 15.1%, 그 다음에 6.0%, 4.3%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기초 미달 학생들을 갖다가 감소하는 데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합쳐서 모든 교과목에 대한 빌로우 베이직의 학생들이 3년간 어떻게 감소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다 포함해서 토탈했기 때문에 주는 의미가 복합적이긴 합니다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초등 쪽에서의 빌로우 베이직의 학생들이 주는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나머지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깊이 분석을 한 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all 하는 건 모든 고등학교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SFI는 뭐냐면 학력 중점 학교, 학력 향상 중점 학교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6학년 학생들한테 봤을 때 기초 미달의 학생들은 거의 0.1%가 감소한 데 비해서 학력 향상 중점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0.6%가 감소되는 추세가 있고 9학년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학교에 비해서 학력 중점 학교의 감소도가 많이 증가한다. 말하자면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등학교 마찬가지로 1.7%인데 비해서 4.7%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체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미국에서는 기초 미달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프로피션트 레벨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40 프로피션트하고 그다음에 그 어버브 그 위쪽을 하는데 44%, 49%, 52%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48%의 학생들이 기초 미달에 포함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적인 함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 한국에서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은 상당히 단기간에 이룬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롱텀으로 봐서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학력 향상 중점 학교에 대한 서포팅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앞으로도 이 부분을 좀 학력 향상 중점 학교로 되지 않은 학교에도 정책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정부에서는 빌로우 베이직 기초 미달 학생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주장으로서는 뭐냐면 어드밴스드 레벨 우수한 학생들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같이 펴주는 게 우리나라의 국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향상도 그 학교 학생들이 얼마만큼 향상했느냐. 물론 이제 잘하는 학교는 이제 천장에 올라가 있으니까 실링 이펙이 있어서 향상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매년 향상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평가원의 주장은 향상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게 좋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빌로우 베이직의 학생의 비율을 낮추는 게 한계가 오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학생들은 거의 빌로우 베이직에서 탈출을 해서 어드밴스드나 이쪽으로 향상을 한 데 비해서 ADHD, 주의 결핍이나 과잉 충동 행동하는 그런 특수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DHD 학생들을 위한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조장희 박사 뇌과학연구소 가천의과대학 교수분하고 MOU를 체결해서 ADHD 학생들이 갖고 있는 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가 빌로우 베이직 레벨을 더 낮추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저희가 제안한 거는 미국이 지금 54개 주인가요? 주마다 전부 다 다른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셔널와이드 레벨에서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너무 장기적으로 하는데 저희 나라에서 하는 단기적으로 하는 정책을 도입해서 효과를 본다면 정책적인 지원이나 국민으로부터 반응도가 높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과 같이 학력 향상 중점 학교 부분을 설정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두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고 그다음에 아주 아웃스탠딩한 이그젬플이 뭔가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이 연구를 통해서 현재는 수학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학 이런 부분을 해서 양국의 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는 물론 저희가 비용 대비 효과 그래서 코스트 앤 이펙트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얼마만큼 이펙트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추후 연구를 해서 양국이 공유를 한다면 그 양국의 학생들의 기본 능력이나 그다음에 학습 능력이 향상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가끔 신문에서나 언론기관에서 언급하기를 우리가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미국의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대안되는 것을 미국의 학교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언급들이 이제 자주 경험하게 되죠. 그때는 우리보다는 훨씬 미국이 교육 수준에서 앞서 있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대단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만은 최근에 그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교육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그 한국의 교육이 잘 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아마 한국의 교육이 대단히 우수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또 우리나라의 교육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칭찬을 해도 그걸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무엇을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발언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태재 원장님께서 이 수학을 중심으로 한국과 그 미국 학생들의 그 성취도에 관한 비교를 이렇게 재미있게 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조사하는 대상의 제한성과 그리고 교육 과목 자체의 또 수학에 한정되어 있고 또 평가 방식의 특성에 따르는 문제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우리가 한국과 미국의 특히 수학 성취도에 관한 그 수준과 그 차이를 비교해 보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를 우리들에게 주었다고 봅니다. 아마 세 분 선생님들께서 토론하시면은 발표된 내용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과기술부의 교육정보통계국장으로 계신 한석수 국장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과기술부의 한석수 국장입니다. 오늘 그 성태재 원장님께서 발표하신 한미 평가의 책무성 체제 비교 연구 그 발표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교육과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업 성취도 평가 업무에 대해서 주요한 논점을 아주 제대로 짚어주셨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근에 한미 간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교육 관련 장관들 그런 그 모임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거기에서 한미 간 교육에 관련한 그런 공동 연구 이런 것들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 때의 즈음에서 오늘 발표는 시의 또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교육은 그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코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미 교육 협력 분야의 형태를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미 간 평가 체제 및 기초학력 보장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서 양국의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실질적인 그런 협력 분야에 대해서 시사점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 오늘 성태재 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이 자료가 한미 그런 그 교육 협력을 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발표하신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그 발표를 해주셨는데 미국과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몇몇 사안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MB 정부 들어서 2008년부터 학업 성취도 평가를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표본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정부가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학업 성취가 부족한 그런 학생들이 어디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짚어서 이렇게 학력 향상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평가 결과는 지금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정보 공시 제도를 통해서 공개를 함으로써
학부모나 학생들의 알 권리와 또 학교의 노력한 정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MB 정부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 학생들의 그 수를 대폭 감소시켜야 되겠다.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가겠다는 그런 그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8년도 대비 그 2012년까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을 3분의 1 수준으로 좀 줄이겠다는 그런 야심찬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 저희들이 매년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 목표치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8년으로 이렇게 기준을 했을 때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시험 본 학생들의 7.2%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10년에 절반으로 줄어서 한 3.7% 학생이 기초 미달 학생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2.3%였는데 12년에는 0.8%까지, 중학교는 10.2%였는데 3.4%까지, 고등학교의 경우 8.9%에서 2.8%까지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전수 평가를 실시하는 데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학교 서열화 문제라든지 낙인 효과 뭐 이런 것을 우려하면서 아주 상당히 좀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그 집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그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태재 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학업 성취도 평가가 너무 기초 미달 학생 비율이 줄이는 데에만 너무 중심을 두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부터는 향상도를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에 있어서 학교의 향상도를 공개를 합니다. 이것은 올해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때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을 봤을 때 그 성적을 비교를 해가지고 종단 연구를 하는 거죠. 종단 연구를 통해서 학교 효과를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뭐 단순하게 지난 해에 비교를 하면은 코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학교 효과의 뭐 타당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단 연구를 통해서 학교 효과를 저희들은 향상도로 공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를 넓혀서 내년부터는 이제 중학교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목표는 우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줄이되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뒤처지는 학생은 끌어올려서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교육 이런 것을 실현하자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발표에서도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미국의 경우 주별로 그 정책 상황이 상당한 그 편차를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에서 제시된 이제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학교 시정 조치 전략을 채택하는 등 상대적으로 고부담 체제로서의 그런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일부 주들은 학교 재구조화 전략이라든지 학교 폐쇄, 영리기관에 의한 학교 운영 등 그런 전략까지 채택함으로써 제도적으로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강도가 높고 다양한 학교 책무성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책무성 조치의 강도와 목표 달성도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태재 원장님이 발표하신 그런 자료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목표 달성이 미국보다는 좀 더 이렇게 더 가시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며 이는 그 피사라든지 국제학력 비교 연구에서도 입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도적 장치의 그 마련 외에도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시키는 기제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양적 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보다 심층적인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학력 향상형 창의 경영학과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된 양국의 정책 사례에 대한 그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과연 학교 풍토를 변화시키고
학력 증진을 위한 긍정적인 학교 문화를 이끌어내는 동인은 어디에 있는지 이거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컨대 우리는 열악한 학교 여건에서도 불구하고 사명감과 열정으로 학교를 변화시키고 학생을 살리는 헌신적인 그런 선생님들의 사례를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와 정책은 변화를 이끌지만 진정한 변화는 결국 사람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그 학교의 우수 사례 이런 것을 보면은 학업 성취도와 가장 관련 있는 것은 교장 선생님들의 리더십, 그 다음에 교원들의 열정,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문제아라고 이렇게 취급받던 기초학력 미달 비율 학생들에 대한 그 배려, 관심 이런 것이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또한 미래 사회에서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균형 있는 정책 목표의 설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경쟁과 책무를 통한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율과 다양을 통해서 학생 각자의 적성과 소질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창의 인성 교육을 모토로 해서 미래의 다양한 기회와 도전에 대해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는 우리 교육이 집어넣는 교육 중심이었다면 미래의 교육은 끄집어내는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면서 미래를 개척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교육에서는 전통적으로 전인교육이라고 해서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을 갖춘 인재를 기르는 것을 이상적 교육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최근 OECD에서도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피사 2015년의 새로운 평가 영역으로 제시하면서 21세기에서 과연 필요한 소양이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은 어떻게 이러한 측면을 균형 있게 육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미래 세대의 육성을 위하여 한미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 정책의 완성을 위해서는 배려와 지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과 학교를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러저러한 한계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학교 및 학생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기초학력 미달의 그 주요 원인임에도 ADHD라든지 우울증, 난독증 등 정신건강 장애 학생들에 대한 공교육을 통한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아직은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비교적 새로운 영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학생도 뒤처짐이 없게 한다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구현을 위해서 반드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하며, 양국 간 협력 연구의 영역 또한 이러한 분야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태조 원장님께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수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셨습니다. 정신건강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도 이러한 지원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며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기초학력 정신건강 우수교육청을 선정하여 오늘 그 토론자로 김신호 교육감님 나와주셨습니다마는 대전교육청도 이제 우수교육청의 하나의 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서행동 발달 장애 학생 등에 대한 교내외 상담 등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 구축에 정부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장애 학생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 체계적인 진단 및 지원을 본격화함으로써 기초학력 미달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와 동시에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평가 체제가 교과학습의 평가에 치우쳐 있었다면
정서 심리를 함께 진단하고 보정하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와 관련하여 다양하고도 선도적인 많은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인 교육과정평가원과 미국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인스티튜트 간 기초학력 보장 제재 공동연구에 우리 정부는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양국 공통의 과제인 기초학력 보장 정책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질적 도약에 보다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이 정도 발표드리고 플로어에서라든지 다른 그런 질의라든지 이런 말씀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석수 교육정보통계국장께서는 그동안의 통계적 지표의 추세를 중심으로 기초학력 미달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그리고 앞으로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 우수한 학생들의 능력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닦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신 건강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전인교육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범위 내에서의 성취를 생각하고 그 정책 방향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직할시 교육청의 김신호 교육감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교육감 김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좌장이신 이돈희 박사님 수고 너무 많으시고요. 청중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신 성태재 교육과정평가원장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한 발표 감사합니다. 저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 좀 꽤 해왔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 남짓돼서 다 이제 제하고요. 또 미사와 여구와 찬사 이런 거 다 빼고요. 저는 주제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양국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에 대한 간단한 토론 말씀과 함께 몇 가지 제언을 한국과 미국의 때로는 공통적으로 때로는 개별적으로 드리겠는데, 양국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그다음 평가한 다음에 아이들을 어떻게 보정하며 보정 지도하며 또 어떻게 이런 정책을 관리해 나가고 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것과 관련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우리 정부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모델 중에서 핵심 부분을 조금 소개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최근에 한미 양국이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초학력 미달 제로 플랜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 미국은 숙달 수준 100% 도달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2001년 부시 정부에서 NCLB 법안을 통과시키고 2010년에 오바마 정부에서 레이스 투 더 탑 보조금 프로그램을 전개하면서 국가 수준 또는 주정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전집으로 시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교육 지원 정책을 펴고, 그리고 때로는 책임을 묻는 그런 정책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무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초 중고의 보통 교육은 기초 기본 교육이자 민주 시민 교육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민주 시민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능력을 보유하게 해야 하고, 또 상위 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 보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교육기의 불균등으로 인한 기초학력 미달은 우리 교육이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될 중대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업 성취도 평가를 전집으로 실시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평가는 어떤 상태나 수행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수집의 과정이기 때문에 전집 평가가 학생 개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에 대해서 표집 평가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이 전지평가를 반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한미 양국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와 지원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동 연구와 노력을 하는 것은 한미 양국 모두에게 효과적인 교육 및 지원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매우 유익할 것이다.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의 방법과 범위는 학습자의 학업 진보와 학습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고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학습 활동을 안내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기능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학습자인 학생과 가르치는 교사와 보호자인 학부모에게만 원점수, 목표 도달을 알 수 있는 정도를 알 수 있는 원점수와 개인차를 확인할 수 있는 백분위 점수를 공지하고 정책 개선에 필요한 판단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과도한 공개, 그러니까 공개는 필요하되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냐, 그 다음에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혹시라도 불필요하게 과도한 공개를 하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아이들이나 또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학교의 과잉 경쟁, 편법, 부정, 인성발달 저해, 좌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경쟁이라는 것은 내재적 동기든 외재적 동기든 동기 유발로서 작용할 수 있을 때만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되면 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 만약에 학습자들이 과도한 경쟁을 이렇게 시도해가지고 학습자들이 내가 경쟁의 장에 뛰어들어서 한 번이라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 경쟁에 참여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이 경쟁에 참여해봐야 한 번도 성공할 확률이 없다, 그러면 경쟁을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다섯 번째, 미국은 리딩과 매스 두 과목만 평가하고 한국은 국수, 영사과 등 5과목을 평가하는데 모든 학문 내용이 문자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 문자와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와 숫자로 되어 있는 국어와 수학을 잘하면 다른 과목도 다 잘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처럼 리딩과 매스를 해도 무방하지만 학습 준비도를 재는 적성평가와는 달리 성취도평가는 한국과 같이 주요 교과를 많이 평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SAT와 ACT를 비교했을 때 SAT보다 여러 주요 과목을 평가하는 ACT가 더 진단도와 또 적성평가에 좀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한국은 6학년, 9학년, 11학년을 평가하고 미국은 3학년부터 8학년까지를 전부 평가하는데 미국에서 채택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는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매학년을 평가하기 때문에 3학년부터 매학년 진보 발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 발달 진보하는 것을 모니터링 가능하고 진단평가를 따로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학교 생활에 미숙한 1, 2학년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이제 더 연구해 봐야 되지만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배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혹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 3학년부터 실시하되 3학년부터 전체 학년을 실시하되 적어도 10학년까지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한국 학생과 미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비교는 배우는 과목, 내용,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검사 동등화 또는 점수 동등화를 할지라도 직접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TIMSS와 피사
PISA에 의한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공이 한국 학생이 미국 학생보다 높고 피사 결과에서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어떤 평가 도구를 들이대도 아마 우리가 나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 학생의 성취도가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뭐 연구를 해서 뭐 검증된 결과를 보고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가 가르치고 경험하고 연구한 경험에 의하면 우리 한국의 선생님들의 높은 수업 전문성과 헌신성,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열, 그다음에 social pressure and expectation, 또 학생의 학습 동기, 이런 것에서 기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가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감소한 것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경쟁을 유도하고 책임을 묻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부작용도 꽤 있었습니다.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강한 추진을 멈추게 된다면 언제 과거의 결과를 회귀할지 모릅니다. 학력 향상 중점 학교에서 감소율이 높았다는 것은 크게 새로울 것 없습니다. 어떤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감소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니까. 문제는 가장 효과적인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내야 되고 또 모든 학교가 균등한 감소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력 향상 중점 학교뿐만 아니라 물론 연구 학교이기 때문에 시범 실시하겠지만 이것이 이제 일반화되고 모든 학교에 이것을 전개돼 가지고 모든 학교가 공히 균등하게 감소 효과를 얻어야 그것이 일반화된 그런 좋은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강력한 어떤 제재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내재적 동기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서 획기적인 그런 그 감소 효과를 지속적으로 산출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근데 이것은 쉽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초학력 보장 체제를 지금보다는 더욱더 체계화해야 되고 제도화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간 좌장 박사님 시간 많이 됐어요? 예, 뭐 그냥 끝내셔도 되고 좀 더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요즘 그 기초학력 보장 체제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 트랙 복합 체제를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데 하나는 기초학력 미달 조기 예방을 위한 평가 학습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체제는 좀 스마트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트랙은 거기에 따른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평가 학습 관리 체제는 1단계에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미국의 ITBS와 같은 DTBS를 지금 개발해냈습니다. 대전 테스트 오브 베이직 스킬스, 단계형 기초학력 향상도 평가를 개발했는데 이것은 단계형 평가 문항을 개발하고 검사를 동동화하고 또 인터넷 기반 평가 체제를 구축해서 DTBS 향상도를 상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 학년은 4학년부터 9학년까지 국영, 수, 사, 과 5과목을 이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보정 학습 자료 늘품위를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보정 학습 지도를 해야 되는데 학생 맞춤형 학습 클리닉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DTBS에서 단계별 보정 학습 지도 자료 늘품위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고요. 또 IT 활용한 보정 학습용
콘텐츠 개발을 보급하기 위해서 대전교육 포털 이북에 탑재해서 활용 전체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교육정보원에서 대전사이버가정학습을 운용해서 거기다 공부할 내용을 탑재하고 스스로 평가, 어머니와 같이 평가해서 그 피드백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못 풀을 때에 사이버 상담 교사가 주재를 해서 사이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피드백해서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3단계로는 관리를 스마트화해서 성적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학력 진단 결과 보고를 위한 성적표를 개발하고, 학생 개별 이력 관리 시스템, 이것은 이제 이것을 개발하고 있는데, 전에 이미 우리 대전광역시 교육청에는 몇 년 전에 학력 통합 관리 시스템을 해가지고 관리해가지고 이 아이가 평가를 받을 때마다 그것을 누가 기록하고 언제든지 교사와 학생 자신과 학부모가 언제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고, 진보와 발전 상황을 언제든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평가 학습 관리 체제의 한 트랙이고요. 그다음에 지원 체제로는 선생님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맞춤형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냈고, 또 학생 학습 상담 프로그램 구축하고, 학습 보조 인턴 교사를 활용하고, 온라인 학습 클리닉 센터를 구축해서 언제든지 화상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와 교육청의 다중지원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등 지원 제도를 정비해서 부진 학생 지도에 우수 성적을 낸 학교와 교사에 대해서 인센티브 등 지원을 하려고 하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지역사회 예를 들면 대학, 지자체, 종교기관, 대적, 연구개발 특구, 연구 산업시설, 이런 그 세 섹터가 다중적으로 협력체제 구축을 하려고 하고, 우리 대전에서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 교육 기부 운동을 활성화해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미국이든 한국이든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쓰게 되면 그 효과성에 대해서 주기적 평가를 해서, 정책 평가를 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한석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교육은 수월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기회 불균등 해소를 위해서 보상교육도 중요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 특별지도도 중요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속진과 유급, 능력별 이동 수업, 영재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예방과 발달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영유아 보육과 유초 중고 교육을 연계해서 예방과 발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애초부터 이런 학습 부진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학습 외에 학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빈곤이라든지 가정 결손이라든지 정서 신체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종합 치유하는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너무 저한테 짧게 주셔가지고 막 굉장히 빠르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호 교육감님은 지금 우리가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그 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미국에서 하고 있는 기왕 비교 연구가 있었으니까 미국의 제도도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지아 대학을 비롯해서 미국에서 얼마나 오래 계셨는지 좀 알고 싶으네요. 네. 네, 저는 조지아 대학에서 1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17년. 네. 주로 이제 그 대학에서 근무를 하시고, 그러면은 우리말은 안 잊어버리셨네.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는 않은데 제가 사실은 그 한국말 할 때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예. 그래도 공부는 미국에서 위스콘신에서 해가지고 네. 영어는 조금 지금 뭐 사우스에 있지만 서던을 조금 섞어 쓸 수는 있지만 영어는 조금 더 그 표준말에 가까운데 예. 한국말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도 한국말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디언스가 주로 저 한국말에 더 친한 분들이니까 오늘 뭐 선생님 발표하실 때 편한 말씀을 하세요. 영어로 하셔도 좋고 우리말로 하셔도 좋고. 예, 예. 동시통역을 하게 돼. 동시통역자 있죠 지금 현재. 예, 편한 대로 하시죠. 네, 조지아 대학교의 김석호입니다. 먼저 어제 제가 그 여기에서 한 세션을 들어갔는데 그 이어령 그 전 장관님께서 발표하는 세션이었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 발표자가 발표를 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발표자가 한 것에 대해 동의를 한다 그렇게 하면은 너무 재미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성태재 원장님께서 그 한국과 미국의 고부담 시험에 기초한 책무성 정책을 비교하셨는데 저는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미국에서 생각하는 그 시각이 그 미국의 학자들을 대표하는 시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뭐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제 시각은 단지 굉장히 개인적인 시각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고부담 시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미국에서 그 학생들의 성취도를 비교할 때 어떤 시험들을 쓰느냐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를 지금 언급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 Trends in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라고 하는 그 시험을 언급을 하셨고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언급을 하셨고 미국에서 학생들을 그 학생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있냐를 비교를 할 때 굉장히 그 많이 사용되는 것이 NAEP입니다.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라고 하는 그 자료가 굉장히 미국의 그 정책을 논의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SAT라든지 ACT 그리고 스테이트로 내려가 보면은 성태정 원장님께서는 그 캘리포니아의 예를 드셨는데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 Criterion Reference Competency Test (CRCT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졸업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도 시험을 칩니다. 유치원에서도 시험을 쳐가지고 미국에서 시험 특히 이런 시험들은 굉장히 고부담 시험에 해당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낙제를 시킵니다. 낙제를 시키기 때문에 그 유급을 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부담에 해당되고 조지아와 연접한 다른 주에서 치는 시험들을 보면은 FCAT이라고 하는 플로리다, 테네시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아이오와 테스트 베이직 스킬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김신호 교육감께서 그 거기에 아마 그 바탕을 하셔가지고 대전에서도 시험을 개발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제 시험들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부담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과연 그 고부담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게 학생이냐, 정부냐, 아니면 정부라고 하더라도 주의 정부냐, 아니면 연방 정부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팀스라든지 피사 같은 것 같으면 인터내셔널하게 그 비교를 하기 때문에 아마 연방 정부에서 그 책임을 지는 게 굉장히 그 많을 것 같고 이제 SAT라든지 ACT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학 입시에 사용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고부담을 가지는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무성에 관한 이야기는 최근에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Blueprint for Reform이라고 하는 그 책자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미국이 새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법안을 상정하기 전에 그 법안에 대한 개요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10개의 나라가 미국보다 인구 비례로 볼 때 대학 졸업자가 많은 나라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한국이 그 하나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면서 2020년에 아마 미국이 대학 졸업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복귀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미국의 교육청에서 잡은 그 퍼센티지가 60%의 그 연령별로 봐서 60%의 사람들을 대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지표를 가지고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오바마 행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 NCLB에 대한 그 법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개정하는 작업인데 그러면 실제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2년에 사실 그 NCLB 법이 리클비라고 하는 그 법인데요. 그 법이 법안으로 만들어지는데 2001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곧 법안을 상정을 할 테니까 그 법안을 통과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약 70%의 도심의 4학년 학생들이 기초 읽기 시험에서 기본도 못하며 미국 고등학교 학생의 국제 수학 시험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고 3분의 1 이상의 대학생이 바로 정상 수업이 불과하여 보충 수업을 받는다. 이제 그런 그 문제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은 그 책무성에 관한 그렇게 해서 이제 법안이 상정됐는데 저희들이 책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과연 그 리소스 도대체 얼마만큼 돈이 교육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걸 살펴볼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 한 명당 공립 초중고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전체를 봤을 때 약 11,496불이네요. 그 정도 돈을 공적 자금이 학생 개인당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국의 법을 보면은 실제로 미국의 헌법에는 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내려가셔가지고 주의 헌법을 보시면은 주의 헌법은 교육에 관한 규정과 과연 거기에 대한 그 리소스를 어떻게 조달을 하고 어떻게 배분을 하는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한해서는 교육은 스테이트의 매너가 됩니다. 주의 사업이 되는데 그 주에서 들어가는 돈을 아무튼 비교를 해보면 뉴욕 같으면은 돈을 굉장히 많이 쓰죠. 많이 쓰는 데가 있고 유타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지만은 돈을 조금 적게 씁니다. 적게 쓰고 아시다시피 미국의 50개 주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버진 아일랜드라든지 괌이라든지 DC도 거기에 들어가고 푸에르토리코도 미국 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 그런 그 주 비슷한 주가 아니지만 주 비슷한 데 돈을 보면은 특히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는 학생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2만 불입니다. 2만 불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의 돈을 쓰고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책무성의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한 그 인디케이터로 과연 그러면은 고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몇 명 정도의 사람들이 졸업을 하느냐를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비율은 70%의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고 버몬트 같으면은 97%의 학생 주로 봤을 때 최하위가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되고 DC는 29%의 사람이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책무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죠.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NCLB라고 하는 법안을 상정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부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텍사스에 주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적인 경험이 굉장히 뛰어난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금 다르죠. 상원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익제큐티브 익스피리언스는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아무튼
그 부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자기가 텍사스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교육 관계인들을 갖다가 대거 워싱턴으로 불려 들어가지고 이 법안을 일단 세웠는데 그 니클비라고 하는 혹은 NCLB라고 부르는 그 법 자체의 실질적인 그 공식적인 명칭은 밑에 있는 명칭입니다. 해가지고 An Act to Close the Achievement Gap with Accountability, Flexibility and Choice so that no child left behind라고 하는 게 풀 타이틀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법안을 보시면은 약 670페이지의 법입니다. 프린트아웃을 해보시면 주로 그 종이의 림이라고 하는 그 단위가 500장인데 그거보다 커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이거 프린트 시킬 때는 아마 그 토너를 좀 체크를 해 보시고 프린트를 시켜야 되는데 읽어 보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법 자체가 NCLB라는 게 새로운 법이 아니고 그 전에 만들어졌던 이샤라고 하는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Law라고 Act라고 하는 것을 그 덧붙여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법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읽으면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읽어보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그 감이 안 오는데 읽다가 보니까 잠은 잘 오는 것 같아요. 잠은 잘 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법안이니까 굉장히 법적인 용어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어떤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각 주에서 혹은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한 책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보시면은 그 전에 그럼 이 법이 그러면 언제 처음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새로 그 reenactment가 됐느냐를 보시면은 1965년에 미국에서 1965년은 그 소위 말하는 civil rights에 대한 무브먼트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특히 그 흑인들하고 백인들하고 격차가 너무 크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보정하는 그 법으로서 만든 것이 이샤라고 하는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시 대통령이 입안한 네클리브라고 하는 것은 reenactment가 되는 거죠. 그 자체를 개정을 조금 해가지고 만드는 게 되는데 2002년에 부시 대통령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 주요 내용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그 사이에 벌어진 것을 보면은 제일 밑에를 보시면은 2006년에 All teachers are expected to be highly qualified by June 30th, 2006라고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주에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모든 그 교사들을 굉장히 능력 있는 교사들로 채용을 했다, 그리고 리플레이스 했다라고 보고서를 했고요. 그리고 주 내용으로서 또 2013년, 2014년에 잘 아시겠지만은 No Child Left Behind죠. 100%의 학생들을 숙달 수준 혹은 유능급의 수준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것이 그 개정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가지고 있느냐면은 실질적으로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지금 그 교육부에 있는 담당관들이 이 자체가 2013년에 100%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여기에 관해서 유보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각 주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해가지고 여기에 관한 것은 아마 철회될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랑 그 교육부랑 조금 알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알력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2010년에 지금 그 블루프린트 for Reform이라고 하는 책자를 통해 가지고 개정을 하겠다 했는데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다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라든지 다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NCLB에 대한 reenactment는 계속 멀리 늦춰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NCLB에 대한 requirement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학생들을 참가를 시키고 그리고 참가를 시키면서 이것은 아마 성태진 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장애아라든지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을 시킨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을
숙달 수준을 높여가지고 만들겠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은 스테이트의 매력이기 때문에 각 그 스테이트마다 다른 그 수준에 대한 등급을 다르게 분류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연방 정부에서 각 학교에 지급되는 비용이 돈이 얼마나 되느냐를 그 조지아의 두 학교의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대충 그 학교에 들어가는 비용도 아까는 주에서 평균을 말씀드렸지만은 교육청에 따라서 사실 다릅니다. 교육청에서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른 교육청에서 보면은 한 교육청은 흑인이 많은 교육청이고 두 번째 교육구는 그 백인이 많은 교육구인데 서로 다른 비용을 조달하는데 실질적으로 연방 정부에서 오는 돈은 적습니다. 적고 주정부 사실 주정부에서 오는 주정부의 돈은 연방 정부의 돈이 어느 정도 포함이 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실제로 지방세로서 많은 것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또 중요한 것이 김 교수님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저 5시 30분부터 이 종합 토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조금 이 플로어에서 또 질문이나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은 아까 전체적으로 학생을 시험을 해서 그러면 못하는 학생을 도와줘야 되는데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어세스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학생들을 도와주는 시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 넘기겠습니다. 근데 미국 교육에서 그러면 문제가 뭐가 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입학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그리고 에듀케이션에 대한 패션이 문제가 되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미국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미국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들의 학생들 숫자입니다. 대충 보시면은 한국의 그 좋은 대학이랑 비교했을 때 학생 수가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학생들이 이런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56%의 학생이 스포츠 팀에 가담을 해서 그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한국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가 모든 게 커리큘러 액티비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실제로 그러면 과연 어떤 큰 문제가 있느냐? 지금 열거한 것들이 가장 미국에서 좀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교육 환경에 대한 문제죠. 환경에 대한 문제인데 미국 학생들이 그 마약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혹은 섹스라든지 그런 프로블럼이 많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하기가 힘들다는 것, 그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의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바쁜 학생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피곤한 학생들이 좋은 학생입니다. 조금 미국이랑 다른 상황이고 아까 그 성태재 원장님께서 한국이랑 미국의 그 교육청에서 서로 교육국에서 서로 이제 교환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좋은 연구가 되어서 미국이 많은 것을 배우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조크지만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결혼한 남자들은 미혼인 남자들보다 오래 사는데 그렇지만은 그들은 더 죽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보면은 과연 한국의 학생들이 행복한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지아 대학을 잘 모르실 테니까 조지아 대학은 하인스 월스 선수가 졸업한 학교가 조지아 대학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세고 교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시간이 있으면은 미국의 그 뭐라고 했나요? 그 No Child Behind Left 그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진행되어 오는 과정과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좀 듣고 우리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해를 더 넓혔으면 좋기는 한데 시간이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아쉽습니다. 지금 시간 한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 이제 플로어에서 지금 발표된 내용 우리
그 주제 발표를 하신 성태재 선생님의 발표 내용이나 토론하신 세 분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관해서 질문하실 분 손들어. 네, 우선 손 빨리 드는 분들부터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분, 네, 말씀하세요. 발언하실 때는 본인이 소속해 있는 기관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김홍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평가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지금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그 정책의 핵심이 어떤 빌로우 베이직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러한 정책이 잘하는 전체를 경쟁으로 몰아세우는 어떤 것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빌로우 베이직을 구성하고 있는 집단이 아까 뭐 ADHD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 말고도 어떤 특정 집단이 있는지 그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 혹시 다문화 가정 뭐 자녀라든가 아까 그 김석호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그런 뭐 장애를 가진 사람들 학생들의 그 안에 포함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뭐 정부 측이나 아니면 교육 정책에서는 그러한 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질문을 일괄 받도록 하죠. 또 다른 질문이나 말씀하시겠으면 하세요. 손 들어가시죠. 네, 뭐 없으시면은 저 금방 질문에 관해서는 우리 성태재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1차적으로 예. 일단 평가를 하게 되면 긴장도가 있고 경쟁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NAEA 정책은 원점수에 의해서 상대 비교 원점수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갖고 있는 능력 수준을 4개의 수준으로 나눴기 때문에 일단은 경쟁이 약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저희가 아직까지 그 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지역 간의 도농 간의 격차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 가정 대부분도 영향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개인 코드가 그 학생들이 다문화 가정의 학생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후로 그런 부분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디 김석호 교수님, 어디 저 금방 질문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그 여러 가지 그 학력 테스트가 학생들 경쟁 구조에 몰아넣는 그런 강제성을 지니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돈 누르고 하시죠. 예, 미국에선 그 특히 그 장애아 같으면은 1960년대에 벌써 그 장애아를 위한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학생들을 그 실질적으로 그 메인스트림에서 가르치게 그렇게 되어 있고 물론 그 법 자체는 주에서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고 뭐 다문화 같은 거라든지 그 자체도 바이링구얼 에듀케이션 액트 자체가 있어가지고 영어랑 다른 그 언어도 같이 가르친다. 그러니까 페더럴 그 연방 정부의 레벨에서는 그 법들이 거의 60년대에 다 만들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그 ADHD에 관해서 그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한 가지 제가 조금 그 어떤 그 다른 시각을 제가 드린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그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들이 굉장히 로비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질병으로 분류가 되면 거기에 관한 약을 굉장히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신경안정제라든지 그런 것 자체가 남용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학자들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꼭 분류를 해서 약을 그냥 그렇게 처방을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것은 굉장히 그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 또 혹시 뭐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 질문을 할 걸 하고 이렇게 아쉬워하는 분은 계실런지. 네, 저기 좀 도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뭐 질문 없으시면은 우리 성태재 원장님께서 다른 토론하신 분들
내 말씀에 대한 리스폰스도 함께 하시면서 네, 마지막 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뭐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반박을 하든가 또 질문한 내용 없고 아까 질문하신 분을 위해서 저기 계신 분을 말씀드리는데 미국의 NCLB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해서 쓴 책이 2009년도에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이스테이크 이그자미네이션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하이스테이크 이그자미네이션. 그 책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각 주에서 학력 향상을 하기 위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열거를 해놨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교장 선생님은 그 블랙 학생들이 전학 오는 거를 방지하고 동양 학생이 딴 대학으로 학교 가는 것도 방지하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어떤 교사가 그 성취도를 올렸을 땐 캐시로 리워드를 줍니다. 등등 그런 게 많아서 그걸 보시면 좋은 주제를 뽑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단 질문도 없이고 하니까 우리가 5시 30분부터 아마 그 종합 토론이 있나 봅니다. 어디서 하게 된가요? 있나 본데 그 옮겨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지금쯤 끝내면 꼭 적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태재 원장님 발표하시는 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론하신 세 분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